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접근 제어와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아주 상속과 관련된 밀접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접근 제어와 그리고 오브젝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4장에 이어 추가적인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바는 접근 제어를 총 4종류를 제공합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4가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기존 C++는 이 3가지만 제공했는데 자바는 디폴트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디폴트가 추가가 되면서 프로텍티드에 대한 의미가 C++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Public, Private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Public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거고 Private는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Public과 Private는 아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래 C++에서 Protected는 외부에 대해서는 Private이지만 상속, 즉 자식에게는 Public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자바에도 그대로 유지됐지만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패키지 개념이라고. 그래서 자바는 클래스들을 모아서 패키지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간에는 조금 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디폴트는 아무것도 요 3가지 접근 제어를 표시하지 않으면 디폴트 접근 전환, 패키지 접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에게는 퍼블릭 개념이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게는 좀 더 개방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키지 형태로 관리하니까. 요게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요게 들어오면서 프로텍티드의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외부에서는 프라이빗, 상속한테 퍼블릭인데 여기에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도 퍼블릭 개념이 돼요. 요것이 하나 더 들어온 것이 C++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퍼블릭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누구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텍티드는 외부한테는 프라이빗인데 자식한테는 퍼블릭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 중에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여전히 퍼블릭 개념입니다. 디폴트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한테는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주로 요 2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도 명확하고 사용하는데 요 2개만 사용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사용해라. 멤버 변수와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모두 프라이빗을 하고 메소드 중에 공개되는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한다. 그리고 상수 멤버 변수는 퍼블릭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private. 그리고 멤버 변수 중에 상수는 public. 그 다음에 메소드 중에 공개되어야 하는 메소드는 public.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제어를 자바에서 정의하는 모든 요소에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독립,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은 public 아니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독립,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은 요 두 가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이면 외부 클래스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디폴트이면 외부 클래스의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멤버 변수와 메소드,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4개의 접근 제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서 멤버 변수와 메소드는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접근 제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외적으로 프로텍트를 쓰냐? 상속을 할 때 정말 프라이빗을 쓰면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프로텍티드를 쓸 수 있는데, 이때 프로텍티드 쓰면 디폴트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개방된다는 점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쓸 일은 없고, 다만 이 디폴트는 요 용도로는 필요해요. 요 용도. 독립 외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독립 열거형을 정의할 때는 디폴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패키지만 쓰고 임포트에서는 밖에서는 쓸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디폴트로 표시합니다. 프라이빗으로는 표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폴트는 그 내부적인 애들은 디폴트로 갈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상속을 하는데 프라이빗 쓰면 너무너무 불편한 경우,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요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클래스를 예를 들었어요. A, B, C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고, D와 E는 A, B, C하고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B와 D는 A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C와 E는 A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클래스예요. 다만 C는 A와 같은 패키지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의 멤버 변수를 정의했는데 4 종류에 대해서 다 정의해놨습니다. N1은 private, N2는 protected, N3는 public, N4는 default입니다. 보통 디폴트는 까먹고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부러 디폴트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얘들을 써줘야 되는데 간혹 빼먹고 안 쓰는, 깜빡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디폴트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4가지 접근 권한을 가진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이들을 이 4개 클래스가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B와 D는 A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멤버 변수를 모두 물려받습니다. 얘도 다 물려받아요. C와 E는 A와 전혀 무관한 클래스니까 상속관계에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멤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려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 클래스와 상호작용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A 타입을 받을 수도 있고 메소드에서 A 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A 해가지고 멤버로 A 타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가졌을 때 이 객체의 내부 멤버를 어떤 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B, D, C, E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B는 4개를 다 물려받아요. 4개를 다 물려받지만 B는 이 4개를 프로그래밍 할 때 프라이빗이면 B도 직접 접근이 안 돼요. 프로텍티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자식에게는 퍼블릭이에요. 그러면 N2도 쓸 수 있는 거예요.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N4는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한테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N4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려받은 멤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1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습니다. D는 4개를 다 물려받지만 N1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B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N1 이퀄 0 안 돼요. 프로텍티드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든 다른 패키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을 하고 있으면 상속한 클래스는 무조건 얘가 퍼블릭이 돼요. 그래서 N2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또 같은 패키지에 있나 다른 패키지에 상관이 없으니까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N4는 물려받아서 가지고는 있지만 D는 이 클래스와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N4는 D 입장에서는 N1과 차이가 없어요.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N4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2개만 얘는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C를 보겠습니다. C는 뭐 요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 C는 프라이빗이니까 C는 N1을 객체, 내가 A 객체를 만들었든 받았든 직접적으로 A.N1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못 써요. 그런데 N2는 프로텍티드예요. 프로텍티드이면 자바는 좀 특이하게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N2도 퍼블릭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 N4는 디폴트이니까 같은 패키지한테는 N3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얘는 N1만 안 돼요. 근데 E는 다른 패키지에 있고 상속 관계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만 쓸 수 있어요. A를 만든다든지 메소드에서 받는다든지 그렇게만 쓸 수 있는데 N1도 프라이빗, N2는 프로텍티드인데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프라이빗 개념입니다. 그래서 N2도 접근할 수가 없고 N3는 퍼블릭이니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N4는 또 다른 패키지니까 프라이빗 개념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고 N3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드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A.foo 요 메소드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는 요 foo가 뭐가 돼야 돼요? 퍼블릭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얘는 이 foo가 프로텍트이든 퍼블릭이든 디폴트인 경우에도 다 A.foo 해가지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는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상속을 하면서 재정의할 때 요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접근 제어 관련 요구사항은 더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더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화와 강화의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순서냐 하면은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요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하다. 이게 더 약하다. 그러면 원 메소드가 퍼블릭이면 퍼블릭으로만 재정의할 수 있고 원 메소드가 프로텍티드이면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 메소드가 디폴트이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로 할 수 있고 프라이빗 메소드이면 재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인터페이스 정의된 메소드를 적용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이거 말씀 안 드린 상황인데 퍼블릭, 프라이빗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고 원래는 퍼블릭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었어요. 프라이빗은 자바 9부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퍼블릭 메소드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인터페이스 퍼블릭 메소드가 갖고 있으니까 얘를 재정의할 때는 반드시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상속을 할 때 자식 객체를 어떤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접근 제어를 생각할 때, 그 상속을 할 때, 재정의할 때, 항상 부모 타입의 리모컨을 갖고 자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 객체를 처리할 때 모순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모순적이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예외를 갖고 먼저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모 메소드는 예외를 A와 B 두 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의하면서 이 메소드는, 재정의된 메소드는 A만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를 눌렀을 때 A 또는 B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A만 발생을 해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근데 거꾸로 여기서처럼 부모는 A만 발생을 하는데 자식은 A뿐만 아니라 B도 발생해요. 그러면 이 툴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A 리모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풀을 눌렀는데, 실행했는데, A만 기대를 했는데, A 말고 모두 발생하는 거예요. B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되죠.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강건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B를 기대하지 않죠. 근데 B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부모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어도 더 많이 또는 다른 거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얘는 수로 C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모순이요. 요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썼을 때 모순적이냐 문제가 없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접근 제어로 와서 봅시다. 그러면 요쪽은 되고 요쪽은 안 된다 그랬어요. 즉 부모의 메소드가 이렇게 프로텍티드인데 요거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 그랬어요. 강화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후는 퍼블릭이니까 요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후 누르면도 되겠네? 눌렀는데 어떻게 돼요?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강화됐기 때문에 얘는 이 리모컨을 썼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실행이 되게끔 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실행은 안 되겠죠. 그래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화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완화됐을 때는 뭐 문제가 없냐? 완화돼도 뭐 조금은 어색하죠.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봤을 때 프로텍티드구나. 그럼 나는 얘를 눌러봤자 누를 수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를 수 있는 거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B타입의 객체이면은 얘는 후가 퍼블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리모컨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못 쓰게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실제 쓰고 싶으면 이 리모컨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는 괜찮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거고, 이것을 이해할래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조상 타입의 리모컨으로 자식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처리함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불편한 거는 오케이. 근데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고, 얘는 모순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상속을 할 경우 상위 타입 리모컨으로 하위 타입 객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조건문을 없애고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위 타입 리모컨을 사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 규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 하이클래스 재정의할 때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퍼블릭인데 프라이빗으로 재정의할 수 없다. 반대인 경우 가능하지만 상위 타입으로는 해당 메소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퍼블릭이면 얘는 프라이빗으로는 안 돼요. 얘가 프로텍티드이면 퍼블릭은 된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얘 리모컨을 썼을 때에는 얘를 원래 부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얘를 쓰고 싶으면 B타입의 리모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접근 제어 관련해서 요약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ublic, private 두 가지만 쓰시면 되겠고 모두 private으로 만든 다음에 상수 멤버 변수만 public 그리고 메소드 중에 개방해야 되는 것만 public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 프로그래밍 할 때 그때는 private을 protected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protected로 바꾸면은 얘는 자식에게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게도 개방되니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맨 앞에 요 부분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멤버 변수, 메소드,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4개의 접근 제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private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급적이면 중첩 클래스를 써라. 이런 거고 static 말하는 거예요. private, static 한 내부 클래스만 써라.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접근 제어를 사용할 수 없고 독립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열거형은 요 두 가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다른 클래스 명백하게 상속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상 내 프로그램의 클래스 계층도를 그리면 맨 꼭대기에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에는 이 리모컨에는
자바에서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원시 타입은 유지할 수 없는데 자바에는 오토 박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O equal E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의 모든 종류의 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E가 int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인테저로 바뀌어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도입한 것이 자바의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됩니다. C++와 차별화되는 아주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저는 인터페이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바는 문법적으로 C++보다 심플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C++는 너무 복잡해서 어떤 코드들을 보면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문법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근데 자바는 자바도 물론 템플릿 쓰고 이러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은 내가 프로그래밍 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 못하는데 그것을 그런 형태대로 작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자바를 훨씬 C++ 언어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하나가 오브젝트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클래스를 자바는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객체 타입을 포괄할 수 있는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고 통일된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범용 프로그램 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브젝트에는 null 참조 변수니까 null을 유지할 수 있고 요 배열, 정수 배열도 유지할 수 있고 왜? 배열은 자바에서는 객체로 취급하고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타입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int 배열, instance of를 가지고 이렇게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거형 상수도 객체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를 유지할 수 있다. 자바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요 경우에는 원시 타입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실제 원시 타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요 이가 자동적으로 래퍼 객체로 변환돼서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중요한 5개의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들을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들을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클래스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각종 메소드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재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요 4개는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는 별로 내 클래스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 퍼블릭이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 A를 정의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요 4개의 클래스를 다 물려받게 됩니다. 얘도 물려받고요. 그런데 요 4개의 클래스는 내가 재정의하지 않으면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례차례 요 4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get 클래스가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get 클래스는 요 equals 함수를 구현할 때 사용이 되고요. instance of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instance of는 어떤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검사해 줄 수 있는데 이 A가 정확하게 어떤 타입인지는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이 A를 여기에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A instance of object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항상 true예요. 항상 true입니다. 하지만 A가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건 아니죠.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에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A가 오브젝트 타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A가 정확하게 어떤 타입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는 어떤 B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 getClass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toString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String은 보통 디버깅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특정한 객체를 출력해서 내가 기대하는 형태대로 현재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toString입니다. 물론 간혹 디버깅 목적이 아니라 이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있을 수 있는데 주로 toString은 디버깅 목적으로 printLN 또 printf에서 객체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객체를 왜 출력해 봐요? 객체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내가 기대하는 값들을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toString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소드를 내가 재정의 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주소 at 클래스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어떨 때는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주소를 찍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재정의하지 않고 쓰면은 별로 이 정보가 나한테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을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재정의할 때 주로 뭘 이용해서 만들게 되냐면 string의 forma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string의 format은 sprintf로 해주는 거죠. 문자열로 형식화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잔액 얼마를 찍을 수 있죠. 잔액 얼마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oString 메소드는 주로 string의 포맷을 이용해서 많이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냥 뭐 잔액 이퀄 플러스 밸런스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덧셈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quals는 거의 안 정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대부분 equals 메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메소드를 만든다. 요 오브젝트 배열에서 특정 요 x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 i가 요 x와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 제시된 이 메소드는 얘와 얘가 서로 다른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코드는 아니에요.
강건한 코드는 아닙니다. 얘와 얘가 일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어떤 객체와 또 다른 객체가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할 때는 equals 메소드를 쓰게 되겠고, 이 equals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객체가 두 개가 있을 때 누가 더 큰지 볼 때는 compare to 메소드를 쓰고, 얘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고, 얘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 메소드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equals 메소드는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예요. 뭐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제정해야 할지 모르니까 여전히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구현할 때는 이 오브젝트를 내가 맞는 내 클래스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equals 메소드는 만들 때 이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 메소드의 문제점은 요거 설명드렸고, 이 equals 메소드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주소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동작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냐, equals 메소드를. 내가 A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오브젝트가 부모인 클래스에 대한 equals 메소드를 만드는 경우와 이미 equals를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equals를 만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브젝트가 부모인 클래스에 대해서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두 줄은 요렇게 항상 고정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인자가 널이면은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내가 비교하는 건 A equals 뭘 하겠죠. 이 전달되는 이 객체는 널일 수 있는데 얘는 널일 수는 없어요. 이게 실행됐다는 것 자체는 A가 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this는 널일 수는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이 인자는 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널이 들어오면 false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get 클래스를 서로 비교합니다. 이 get 클래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not equal가 true라는 것은 this 객체의 타입과 오브젝트 타입, 요 전달된 인자 타입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불일치하면은 비교할 게 필요 없어요. 비교 안 해도 서로 내부 상태가 같은 객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alse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써요. 요 this와 other를 비교합니다. 이건 주소 비교죠. 이건 왜 하냐? equals 메소드는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해 줘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야 되는데, 멤버 변수가 많으면 이 코드가 길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하는 차원에서 this와 other의 주소를 비교합니다. 두 개가 일치하면 this와 전달된 인자가 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equals A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똑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결과는 true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는 무조건 최적화하는 거다. 요거는 compare to 만들 때도 쓸 수 있는데 compare to는 별로 안 써요. 왜냐? 다 하지 않아요. 멤버 변수를 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최적화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quals는 무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인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원래 타입으로 변환해 줘야지만 이렇게 멤버 변수를 접근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ther를 date로 타입 변환해 주면 돼요. 근데 이때 오류가 날 수 있을까요? 타입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환한 다음에는 멤버 변수의 수만큼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year, month, day가 모두 int 원시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이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 원시 타입이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에 멤버가 뭐 x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원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x equals 5.x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있는데 3개는 원시 타입이다. 그러면 요 연산자 갖고 비교하시면 되겠고 2개는 객체 타입이에요. 그럼 또다시 얘네들은 equals를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equals 메소드를 정의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상속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 변수들이 있고 또 추가된 멤버 변수가 있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비교해 줘야 돼요. 그것을 여기다 구현하는 건 아니고 자식 클래스의 경우에는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 첫 줄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무조건 요 부모를 호출해서 요 과정을 거치입니다. 그러면 요 인자가 널이 아닌 경우도 다 판단이 되겠고 클래스가 this와 other가 같은 타입인지도 다 부모를 호출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최적화도 검증하게 되겠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여기서 다 검증이 돼요. 이 검증에 실패하면은 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끝나면 돼야 돼요. 다 일치했으면 이 타입을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 추가된 멤버 변수에 대해서 추가로 정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equals 메소드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 get 클래스를 쓰고 instance of를 쓰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고 어떤 교재나 어떤 자료를 보면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 instance of를 쓰라고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교재에도 잘 설명을 해놨지만 equals 메소드 쓸 때는 get 클래스 쓰는 게 가장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수준 객체는 수준 객체하고만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준 객체와 teacher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tance of를 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통과가 되냐면은 부모 타입인 경우에도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person, student가 있는데 student하고만 비교해야 되는데 student하고만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에 student가 아니라 person이 와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equals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타입의 객체들만 서로 비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 클래스가 있고 B는 A의 부모이고 C는 B가 C의 부모입니다. 즉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요 A 객체는 A 타입이고 B1, B2는 B 객체이고 C는 C 객체입니다. 그럼 A 인스턴스 A, A를 A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있죠. B1도 얘 자식이니까 A 리모컨을 사용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true를 줘요. C도 인스턴스 A, 맞죠? A가 조상이니까 얘도 true를 줍니다. 그런데 A의 get 클래스는 A가 될 거고 B1의 get 클래스는 B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를 줍니다. B1의 get 클래스와 B2의 get 클래스는 서로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true를 줍니다. 그리고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A 클래스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 클래스 프로그램할 때 C 클래스 이렇게 써서 이것과 get 클래스의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stance of는 연산자이고 얘는 함수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객체를 반환해주는 함수인데 주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주소 비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get 클래스가 반환해주는 클래스는 모두 같은 종류의 객체이면 똑같은 객체를 반환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비교를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객체가 이 객체의 정확한 클래스를 확인하고 싶으면 instance of를 쓰는 것이 아니라 get 클래스를 써야 되겠고 equals 메소드는 이렇게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제를 하나 더 보면 여기에 보면 person은 name하고 age가 되어 있는데 name은 객체 타입이고 얘는 원시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얘의 부모는 오브젝트니까 요 두 개 문장이 오고 타입 변환이 온 다음에 name은 객체 타입이니까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했고 age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5점 name이 null일 수도 있습니다. 이 null이 왔을 때도 이 비교가 문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name이 null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name이 null일 수 있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얘가 null인 거는 여기 때문에 걸러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가 null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null인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이 둘 중에 하나가 null이어도 비교를 올바르게 해줍니다. 이 자체는 this가 null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가 돼 있죠. 얘는 person을 상속받는데 객체 타입 하나, 원시 타입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부모는 person이니까 첫 번째 문장은 이게 고정적으로 오고요.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객체 타입이니까 equals로 비교하고 이어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슈퍼바이저가 null일 수가 있으면, null일 가능성이 있으면 요거를 objects의 equals를 이용하는 게 더 강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